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 맞춤법 형태에 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여러분들 학습지가 몇 번 학습지가 필요하느냐? 문법 12번 학습지 여러분들 꺼내주세요. 문법 12번 학습지입니다. 자, 12번 학습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맞춤법이 하나도 맞지 않던 거,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법이 완전히 틀렸던 그 학습지가 있을 거예요. 그 학습지 앞면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자 문법 기본 개념이라는 그 학습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시면은 좀 인쇄가 흐릿하게 나와 있지만 칠판에 어떤 짧은 문장을 적어놨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아래에 문장이 있습니다. 아래에 문장은 몇 개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간단한 문장이에요. 이야, 새 옷이 정말 멋지구나라는 간단한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던 내용을 끄집어서 가지고 오셔야 해요. 자, 그럼 같이 볼까요? 자, 이하는 품사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떠올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 문장은 총 6개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하, 감탄사, 새, 관형사, 옷, 명사, 조사, 정말, 부사, 멋지구나, 형용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장은 6개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불변어와 가변어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학습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학습지 문법 개념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중학교 때 품사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 품사가 뭔지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수많은 단어들 중에 문법적인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분류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품사라고 해요. 그래서 품사는 어떻게 분류하느냐? 크게 3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에 따른 분류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의미는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끼리 묶어놓은 것을 분류 기준으로 봅니다. 자, 명사냐, 대명사냐, 아니면 조사냐, 아니면 부사냐, 동사냐 이런 것들이 의미에 의한 분류 기준이고요. 그 다음으로 분류 기준으로는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의미에 따른 분류 기준을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글 맞춤법은 각각의 조항은 굉장히 짧아요. 조항의 내용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항마다 품사에 대한 그 이름이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사를 모르시면은 그 해당 조항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품사를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명사가 있어요. 사물이나 대상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과라든가 하늘이라든가 철수라든가 영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대상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볼게요. 조사입니다. 조사는 항상 체언 뒤에 세트처럼 따라다녀서 붙어요. 그래서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는, 을, 철수가, 영희는, 사과는, 하늘이 이런 식으로 이가, 은는 체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부사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부자처럼 만들어준다.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부사고요.
어떻게 풍부하게 만들어주냐? 의미를 풍부하게 해줍니다. 일어나라라고 해도 되지만 빨리 일어나라라고 해서 용언을 꾸며줄 수 있고요. 그냥 씻어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깨끗이 씻어라라고 해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언을 살펴봅시다. 단어의 형태가 뒤에 어떠한 어미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된다라고 해서 그 말을 줄여서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품사인데요. 한글 맞춤법 보실 때는 여러분이 그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아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용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용언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단어가 용언에서 어떤 게 어간이고 어떤 게 어민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언에 대한 설명은 우리 학습지 1-2번에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용언을 어간과 어미로 스스로 분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학습지로 넘어갈게요. 새로운 학습지는 문법 13번 학습지입니다. 문법 13번 학습지예요. 13번 학습지를 넘어가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 열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생각 열기에 뭐가 돼 있느냐? 얽히고 설키다라는 요 단어가 있어요. 얽히고 설키다라는 발음이 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단어의 형태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발음이 얽히고 설키다라고 난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단어의 발음만 보시고도 단어의 원래 형태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아무 근거나 아무 단서 없이 형태를 찾아내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서가를 줘야 되느냐? 여러분들 휴대폰 한번 직접 꺼내 보실게요. 휴대폰 데이터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꺼내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하셔서 첫 번째로 얽히다라는 단어가 사전에 존재하는지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설키다라는 단어가 존재하는지 사전상에서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여러분들 네이버로 검색하시면은 기본적으로 표준국어 대사전이라는 게 검색이 될 겁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가장 기본으로 정합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오픈사전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네티즌들이 누구나 올릴 수 있는 내용이라서 맞는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성을 위해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모든 내용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사전을 검색하셨을 텐데요. 자, 선생님이 얽히다라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봤어요. 검색해 보니까 있습니다. 자, 화면에 나온 단어는 여러분들이 뜻 안 적으셔도 돼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뜻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얽히다라는 건 단어의 뜻이 존재하고요. 설키다라는 거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상에서는 없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표기하는 게 맞느냐? 요렇게 표기하셔야 맞습니다. 얽히고는 발음 나는 대로가 아니고 원래의 형태를 밝혀서 적어주시고요. 설키다는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얽히다는 실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뜻을 알 수 있게 어법에 맞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설키다는요? 설키다는 실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어법에 맞게 적어줄 형태소의 본 모양 자체가 없습니다. 굳이 사전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키다는 소리 나는 대로 그냥 편하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형태가 있는지 아니면 기본 형태가 없는지에 따라서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거나
아니면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 맞춤법 세부 조항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13번 학습지 보시면은 한글 맞춤법 탐구라고 되어 있고 제14항, 제15항, 제19항에는 음령 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학습지에 꼭 실어놨고 음령 처리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20항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항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조항만큼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싶어서 20항도 한번 실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14항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4항에서 체언, 그러니까 명사라든가 대명사라든가 수사 같은 거는 조사랑 구별해서 적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꽃이라는, 그러니까 플라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체언이 있어요. 이 체언은 실제 발음과 표기가 다른 단어입니다. 특히나 뒤에 조사가 붙었을 때 실제 단어와 단어의 형태와 발음이 달라요. 이라는 조사가 붙으면 꽃이라고 발음이 되고 을이라는 조사가 붙으면은 꽃을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형광펜이나 색깔이 잘 구별되는 펜을 한 두세 개 갖고 여기 학습지에 직접 표시해 주시길 바래요. 체어는 선생님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으로 색깔만 구별되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체어는 꽃이에요. 그 뒤에 조사가 이도 있고 을도 있지만 요 두 개는 각각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맞춤법에 맞는 표기예요. 설사 이게 발음이 꽃이라고 나고 꽃을이라고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적으시면 한글 맞춤법은 읽는 사람이 편리해야 되는데 읽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깔펜으로 체언이 뭔지 조사가 뭔지 한번 표시해 봐 주세요. 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용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용언은 어감과 어미로 이루어졌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사람들이 용언의 어감과 어미를 잘 알 수 있도록, 그걸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쓰는 사람들도 반드시 어감과 어미를 하셔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입다라는 용언이 있어요. 입다라는 용언은 입이라는 어감과 다라는 어미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뒤에 다양한 어미가 올 수 있어요. 입으니, 입으면, 입고, 입어라, 입어서, 입자, 입다. 이런 다양한 어미들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쓰실 때도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설사 발음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으니, 입으면처럼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입, 은이, 입, 으면 이런 식으로 각각 어간과 어미로 구별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간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어미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색으로 구별해서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조항을 봤으니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조항들이 어떻게 적혀야 되는지 활용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학습지 1-1번에 갈로 1번 봅시다. 갈로 1번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디귿과 리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 봅시다.
디귿은 몫이, 목도, 몫을, 목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것들은 각각 어떤 형태들이 발음 나는 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밑에는 발음 나는 대로 쓰인 것이 아니고 형태를 밝혀 적어주고 있어요. 그 밑에 리을도 한번 봅시다. 먹다, 먹어라, 먹을, 먹는다. 이런 것들은 발음 나는 대로 위에가 쓰여져 있고 이것은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화살표 표시된 방향으로 적어주는 게 맞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디귿 봅시다. 디귿은 이, 도, 을, 만이라는 조사가 각각 체언, 몫이라는 단어 뒤에 붙어 있는 것이므로 제14항이라고 표기해 주셔야 맞아요. 리을 봅시다. 리을은 먹다라는 용어임을 우리가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라든가 어라라든가 을이라든가 는다라는 이러한 어미들은 용언, 어간, 먹과 반드시 구별하셔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 읽는 사람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15항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뒤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5항. 15항의 기본항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라 라고 하는 기본항이었는데 붙임항은 달라요. 붙임항을 보시면은 용언에 두 가지 이상 나오는 용언이 있어요. 우리말에. 그래서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하나의 용언이 될 적에 앞에 말에 원래 가지고 있던 단어의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앞에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에서 멀어진 것도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례를 통해서 볼게요. 들어가다라는 단어를 봅시다. 들어가다라는 거는 들다라는 단어와 가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새로운 용언이에요. 자, 그래서 들다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의 뜻이 왔습니다. 그래서 들다라는 것은 외부에서 안으로 뭔가 공간적으로 이동하다라는 말인데 들어가다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뭔가 이동해서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이 들어가다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으시면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똑같이 들다에서 왔지만 본래의 뜻에서 멀어진 것도 있어요. 드러나다 같이 보실게요. 드러나다 같은 경우는 들다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들다라는 단어에서 왔지만 드러나다라는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는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얘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다가 아니고 뭔가 사건이나 사실이 밝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다 같은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어주시면 되고요. 드러나다 같은 경우는 원형을 밝혀서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틀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고 하나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드러나다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조항인 19항으로 가봅시다. 그 전에 여러분들 한 번 더 학습지에 색깔펜으로 표시해 주세요.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들어가다 같은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어주시고요. 본뜻에서 멀어진 드러나다 같은 경우는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가봅시다. 19항에 보시면요. 용언 어간에 이나 음이나 미음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길이라는 이런 단어. 길다에 이라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간 길에 이라는 전미사가 붙었고요. 걸음이라는 거는 용언 어간 것 뒤에 음이라는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미사 이나 전미사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태를
밝혀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용언 어간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 그래서 무엇이 어간이냐? 길이라는 요것이 어간이고 이나 음이라는 요 파란색 부분이 어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명사인데요? 라고 물었을 때 요 노란색 부분 전미사가 붙어서 새로 만들어진 요 단어 길이와 걸음이 전미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경우 볼게요. 용언 어간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들도 있어요. 요 부사로 된 것들은 마찬가지로 원형을 밝혀서 적어 주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용언 어간 갓과 굿이라는 요 어간 각각 갓과 굿의 뒤에 이나 희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 부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부사인데요? 라고 물었을 때 같이 구지가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부사고요. 어간은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어간, 파란색으로 된 부분 이나 희는 접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용언 어간이고 무엇이 전미사인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전미사가 붙어서 어떤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그 단어의 품사는 무엇인지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 조항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전미사가 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전미사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의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 즉 파생어를 만드는 것을 전미사라고 합니다. 자, 전미사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필기하셔야 되는데 다음 화면에서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도 전미사가 나옵니다. 자, 19항 부침으로 가봅시다. 제 19항 부침을 보시면은 용언 어간에 이나 이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이한 전미사가 붙는 경우입니다. 아까 봤던 19항은 이나 음이 자주 쓰이는 전미사가 붙은 것이고 19항 부침에 같은 경우는 이나 음이라는 자주 쓰지 않는 특이한 모음이 붙은 경우에 그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경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참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아라는 단어에서 참이라는 어간 뒤에 여기 보시면은 아라는 굉장히 특이한 어간이 전미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막이라는 단어는 막이라는 용언 어간 뒤에 에라는 아주 특수한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을 필요 없이 소리 나는 대로 참아, 막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살펴봤던 제19항과 제19항의 부침 조항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 두셔야 할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항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 전에 전미사가 뭔지 한 번 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전미사를 한번 이제 적어 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전미사가 무엇인지 각각 한번 적어주세요. 자, 전미사란 어근의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사용되는 것을 전미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접사인데 얘네들은 꼬리에 붙기 때문에 단어의 꼬리에 붙기 때문에 꼬리 밑자를 써서 전미사라고 해요. 자, 그럼 19항이 왜 중요하냐? 달랑 요 네 줄밖에 안 된 설명인데 들어가 있는 문법 개념은 굉장히 많아요. 전미사가 뭔지 일단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어간이 뭔지도 아셔야 되고요. 명사가 뭔지, 부사가 뭔지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전미사가 붙은 경우랑 그렇지 않은 전미사가 붙은 경우까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9항과 19항의 붙임 조항을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1-1번에 기역과 니은 부분 이제 살펴볼게요. 자, 길이, 높이, 믿음, 지팡이, 무덤, 마감 요런 것들은 전미사가 붙어있는 조항들이에요. 자, 어떤 거 뒤에 전미사가 붙어있느냐? 용언, 어간 뒤에 전미사들이 붙어있네요. 그래서 단어를 살펴봅시다. 어느 조항에 해당되느냐? 길이, 높이, 믿음은 제19항 기본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구별되게 표시를 해놨어요. 색깔을. 자, 그래서 각각 길다에 이가 붙었고 높다에 이가 붙었고 mid다에 음이 붙었습니다. 자, 지팡이, 무덤, 마감 볼게요. 각각 집다에 앙이가 붙었고 묻다에 엄이 붙었고 막다 뒤에 암이 붙었어요. 그래서 길이, 높이, 믿음은 제19항에 해당되고요. 지팡이, 무덤, 마감은 되게 특이한 전미사가 붙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앙이, 암 같은 경우는 잘 쓰이지 않는 이나 이의 전미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간의 형태를 밝혀 적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지팡이, 무덤, 마감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니은 조항 살펴봅시다. 니은 조항은 선생님이 보니까 어간 뒤에 전미사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어간 뒤에 새로운 용언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용언이 서로 어울려 있는 단어들입니다. 살아나다, 살아있는, 그리고 사라지다, 사라지는 각각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단어들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 15항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15항 중에서도 붙임일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용언이니까 15항과 관련 있고 용언 중에서도 두 개의 용언이 서로 어울려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15항 붙임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으로 구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초록색 부분은 본뜻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아나다와 살아있는은 본뜻이 유지되고 있고요. 살다,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 살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라지다라는 거는 없어지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다라는 리빙이 갖고 있는 뜻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맞춤법에 맞게 적는 게 아니고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원형을 밝혀서 적지 아니하면 됩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각각을 잘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기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필기할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필기 다 했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이제 적어보도록 하기 전에 제20항 살펴봅시다.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명사냐? 곳곳, 낱낱, 바둑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명사예요. 그리고 이라는 것은 아까도 봤듯이 자주 쓰이는 전미사입니다. 자주 쓰이는 전미사 이가 붙어서 된 말이기 때문에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라는 자주 쓰이는 전미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곳곳이 낱낱이 바둑이라고 원형을 밝혀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0항이 붙임 조항도 있어요. 자주 쓰이는 전미사가 붙은 단어들도 있고 자주 쓰이지 않는 전미사가 붙은 단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고 다른 특이한 전미사가 붙은 경우에도 붙은 경우에는 그 말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으면 됩니다. 끄트머리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명사 뒤에 음머리라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그리고 바가지라는 단어는 박이라는 단어 뒤에 아지라는 특이한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형을 밝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라는 대로 그냥 끄트머리 바가지로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내용을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대체 19항이 뭔지, 그리고 자주 쓰이는 전미사는 뭔지, 특이한 전미사는 뭔지, 그게 여러분들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자주 쓰이는 전미사가 용언의 어간이나 아니면 명사 뒤에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쓰이는 전미사가 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라든가 음이라든가 미음이라든가 희가 붙은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서 본모양대로 적어주십시오. 용언 어간이나 명사의 원형을 밝혀서 본모양대로 적으시면 돼요. 두 번째 경우 봅시다. 위의 전미사를 제외한 뭐뭐에라든가 또는 뭐뭐개라든가 아니면은 뭐뭐 아지라든가 뭐뭐 음어리라든가 뭐뭐 아라든가 특이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못 봤던 전미사가 붙은 경우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 단어들에만 나오는 것들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형을 밝힐 필요 없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필기해 놓으시면은 19항과 20항을 복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지에 위에 여백이 있으니까 그 여백 부분에 한글 맞춤법 19항, 20항과 관련된 팁을 여러분들 적어주세요. 아니면은 필기하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화면을 촬영하셔도 됩니다. 요 화면을 간단하게 찍으셔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옮겨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쓰는 게 편하신 분들은 지금 요 내용을 필기해 주시고 아니면 저는 그냥 찍는 게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요 화면을 찍어서 나중에 학습지에 옮겨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문법 13번 학습지에 괄호 2번과 괄호 3번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아직 필기가 덜 끝난 분들은 필기를 마저 하시면 되고요. 필기를 다 하신 분들은 괄호 2번과 괄호 3번을 한번 풀어주세요. 시간은 지금부터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필기를 다 한 분들은 이 학습지 갈로 2번과 1-1번의 갈로 2번과 갈로 3번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지 1-1번의 갈로 2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봤던 한글 맞춤법 조항 19항과 또는 19항 부침과 또는 20항과 또는 20항 부침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줄을 그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갈로 3번은 우리 교과서 학습 활동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곳에서 알문 힘이다라는 단어에서 알문 한글 맞춤법 몇 항에 관련된 표기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봐 주세요. 마찬가지로 묶음 상품에서 묶음도 한글 맞춤법 몇 항에 관련된 표기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필기 다 하셨을 거라 생각되고 혹시라도 필기 덜한 분들은 요거 마저 찍어주세요. 이제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 푸셨을 거라 생각돼서 한번 정답을 공개할게요. 다듬이. 다듬이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옛날에 넓은 돌 위에다가 방망이 2개로 빨래를 다듬어주는 도구를 다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듬다라는 용언 어간디에 이가 붙었기 때문에 제19항 자주 쓰는 전미사가 붙은 이와 관련되어 있어요. 제19항에 해당됩니다. 마중이라는 단어 볼게요. 요거는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맞다라는 용언 어간 뒤에 웅이라는 특이한 전미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필기한 내용처럼 자주 쓰이지 않는 전미사가 붙었을 때는 소리 나는 대로만 그냥 쓰면 됩니다. 자, 3번째 보겠습니다. 자, 나뭇잎 하나하나를 이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잎이라는 명사 뒤에 R이라는 특이한 전미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전미사가 붙어 있을 때는 뭐다? 자, 소리 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조항은 제20항 붙임과 관련되어 있어요. 명사 잎 뒤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전미사 R이가 붙어 있어서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이파리라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낱낱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거 살펴봤던 거예요. 낱낱이라는 명사 뒤에서 자주 쓰는 전미사 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이 명사 뒤에 자주 쓰이는 전미사가 붙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20항과 관련 있다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줄을 그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단순히 줄만 그어놨을 때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뭐야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이 형태소를 한 번 더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말풍선을 잘 봐주세요. 다듬이라는 어간 뒤에 뭐뭐이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어요. 마중 보겠습니다. 맞이라는 요 어간 뒤에 웅이라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웅이라는 전미사 여러분들 잘 보신 적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전미사라서 소리 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이파리, 잎이라는 명사 뒤에 R이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특수한 전미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볼게요. 낱낱이라는 명사 뒤에 이라는 자주 쓰이는 전미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얘는 원래의 형태, 단어의 본래의 형태를 밝혀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듬이의 이, 마중의 웅, 이파리의 아리, 낱낱이의 이 각각이 어떠한 종류의 전미사가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풍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단어를 보고 각각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형태소를 분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들 각각의 형태소가 분석된 요 다듬이, 마중, 이파리, 낱낱이 요거 말풍선에 있는 내용 필기하셨나요? 자, 필기하셨으면은 우리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필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하기 불편하거나 힘든 분들은 촬영하셔도 됩니다. 의존 형태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짝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의존 형태소에는 어간이 있고 어미가 있고 접사가 있습니다. 어간, 어미는 용언에서 나온 개념이라는 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혼자서 절대 쓰이지 못합니다. 문장에서. 그래서 반드시 다른 말 뒤에 붙어서 쓰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형태소의 앞이라든가 형태소의 뒤에 줄표를 넣어서 표시합니다. 줄표가 뭔가요?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요거예요. 빼기처럼 생긴 거. 요게 바로 줄표입니다. 자, 그래서 단어의, 그러니까 아니 형태소의 앞이나 뒤에 줄표를 넣어서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 먹다 같은 경우는 어간 먹과 어미 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 뒤에 들어가 있는 요 줄표, 요거를 여러분들이 형태소를 구성요소 단위로 분석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분석하셔야 되고요. 여기 다도 마찬가지로 어미 다 앞에 줄표가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써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먹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먹이도 마찬가지로 요 먹 뒤에 줄표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라는 전미사 앞에서도 줄표가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존 형태소를 찾아서 적으라 할 때는 의존 형태소에 글자만 그대로 옮겨 적지 말고 글자의 앞이나 뒤에 있는 줄표까지 반드시 넣어서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을 때 요 미음 앞에 줄표가 들어간 요 특이한 전미사가 있었을 겁니다. 요 미음 앞에 줄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단순히 자음 미음이 아니고 이 아이는 전미사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단어에 따라서 뒤에 음과 호환되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는 먹음처럼 음이 사용될 수 있고 어떤 단어는 삶이나 암처럼 미음이 전미사로 표시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요 미음이라는 요게 단순히 미음이 아니고 앞에 전미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앞에 줄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미음을 전미사로 알아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필기해 봐 주세요. 자, 필기 다 했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120쪽 목표학습 2-2번이 있어요. 알문 힘이다라는 이러한 단어에서 알문 몇 항에 관련된 표기일까요? 제19항과 관련된 표기였습니다. 자, 알미라는 요 단어는 어간 알 뒤에 전미사 미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쓰인 전미사가 들어가 있고 용언 어간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형태를 밝혀서 적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19항과 관련 있습니다.
자, 묶음 상품에서 묶음은 한글 맞춤법 몇 항에 관련된 표기일까요? 제19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19항 묶음은 어간, 무게, 전미사, 음이 붙어 있습니다. 음도 마찬가지로 자주 쓰이는 전미사기 때문에 제19항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필기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필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화면을 촬영하셔도 됩니다. 자, 알은 한글 맞춤법 제19항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알다라는 알 어간 뒤에 미음이 붙어 있는 거고, 묶음은 묵이라는 용언 어간 뒤에 음이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상 수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바로바로 물어보지 못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은 선생님이 학교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물음을 얼마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질문해 봐 주세요. 자, 그러면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